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상품화폐 경제 발달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볼까 합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자, 농업 생산의 발달과 조세의 전세화 및 급납화는 상품화폐 경제 발전에 촉진시켰다. 그러니까 인구도 증가되고 농민 계층 분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 농민 계층 분화는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농업 생산력의 발달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양법 보호 등으로 해서 농촌 사회의 계급 분화가 인제 확대돼 나가고, 그리고 이 중에 일부가 이제 도시로 인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심화되는 가운데서 비농업 인구가 도시 유입이 상당히 현저해지면서 상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이때 비농업 인구는 아까쯤 해서 농업 생산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그 잉여 인구들, 그다음에 뭐 양난을 거쳐서 들어온 유민들, 이런 것들이 인제 하면서 도시들이 인제 뭐냐면 인구가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있는데 서울 인구 에 인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인제 전반기 때, 조선 전기 때는 서울 인구가 고작 뭐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뭐 20만을 이렇게 불었어요. 그래서 팔도 인구 증가와 함께 그 서울 인구 급증은 이들의 상행을 더욱 촉진시켰다. 왜냐하면 여기 서울로 들어올 유입된 인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상인밖에 안 되잖아요. 공인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의 어떤 그런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더 촉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용을 좀 보면 조선 후기 때 상업 발전의 중심이 된 것은 공인이었다. 그래서 대동포 실시에 따라 나타난 공인은 간청과 결탁 어용상으로서 서울의 시장뿐만 아니라 지방의 장시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특정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한 가정의 독점적 도매상인 도구로 성장했다. 자, 이 도구라는 그 명칭 자체가 매점 매석 행위를 도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공인들의 창고였어요. 공인들의 창고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공인들이 여기 창고에다가 이제 뭐냐면 물건을 매점 매석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창고라는 의미보다는 매점 매석을 통해서 뭐냐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행위를 도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최초의 도구는 이 공인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들은 물종에 따라 공동 출자해 계를 조직하고 상권을 독점했으며, 자, 직접 수공업자들 관련을 맺기도 하고 점차 상업자본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이 상업자본이라는 것은 유통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자본들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인제 산업자본 전에 상업자본들이 인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 갖고 뭐 A라는 곳이 있고 B라는 곳이 있으면 A가 요 가격이 좀 비싸고 B는 가격이 싸면 어떤 식으로 이득을 챙기겠어요? 가격이 싼 B에서 떼 가지고 A에 유통을 시키면서 어 부를 축적할 수 있죠. 이게 상업자본이야. 그리고 또 유통과 함께 뭐냐면 생산 시설도 장악하는데, 오늘날 용어로 하면 공급망을 장악한다고 하죠. 음. 그래 갖고 수공업자들과 연결돼. 그래서 수공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뭐냐면 인제 자금도 주고 뭐 기계도 기구도 주고 등등 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유통시켜 주는 그런 제도가 선대제인데, 자, 이 선대제는 미리 자금과 기계 연료나 그다음에 기구 같은 걸 주고 인제 수공업자들이 인제 일을 하면 그걸 받아 갖고 유통을 시켜요. 그래서 상업자본들은 이런 유통망들 뿐만 아니라 제조까지 장악하면서, 수공업자의 제조까지 해서 그게 뭐냐면 독점 체제를 확고했다. 그래서 수공업자들부터 대량의 물건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인제 수익 계열화, 자신의 중심의 수익 계열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구 공인과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한편 서울에서 비롯된 각지의 사상 활동이 전개했다. 자, 요때 사상이라는 것은 간상과 대립되는 말이죠. 그래서 간상은 그 정부부터 특정한 물건을 팔 수 있는 어떤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 집단인데, 앞에서 얘기한 공인이나 그다음에 시천상인, 그다음에 뭐 보부상, 이런 사람들이 인제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당시 농산물 수공업 제품 활발한 유통을 배경으로 한 공인의 성장에 자극받아 역시 도구 상인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이 도구라는 건 어떤 특정한 물품을 갖다 파는 게 아니라 매점 매석을 하는 행위를 도구라고 했고, 이 도구에는 간상 도구와 사상 도구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간상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이 공인도 있고 뭐 시전상인, 이런 집단들이 있고, 자, 사상
사상동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서울에서 이제 활동한 건강상인 집단들이죠. 뭐 이런 상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주로 이제 도고 사상도구 할 때는 요 건강상인들 의미해요. 건강. 그래서 보통 이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주로 사상도구를 가지고 이제 기준을 가지고 좀 얘기하죠. 자, 즉 지방장시의 객주와 여각. 객주와 여각은 이제 중개상이에요, 중개상. 그래서 일종의 이제 창고 역할도 하고 금융 역할도 하면서 도매상 역할도 하고 하면서 주로 인제 그 지역의 상권을 장악한 상인 집단들 객주와 여각이라고 하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객주와 여각은 주로 인제 경강상인 출신들이 인제 많이 하죠. 자, 이들도 도구로 인제 발전하면서 전국적인 상업망을 개척했고요. 그리고 객주와 여각이 또 많이 활동했던 곳이 뭐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강 어귀에 무슨 사업이 발달했죠? 포구 산업. 음. 그래서 포구 사업 같은 것들이 발달했는데 요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객주와 여각이 상당히 발달했고 그다음에 이 객주와 여각이 권한이 크다 보니까 19 세기에는 이 여각 주인권이라고 있어요. 여각 주인권. 네. 그래서 이제 이 여각 주인권을 가지고 여객 주인권이라고도 하죠. 자, 이걸 가지고 인제 뭐냐면 이게 권한이 크니까 고위 그 간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걸 이제 사들여서 자기 머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시켜 갖고 인제 이득을 마냥 취하게 되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상업망이 개척됐으며 특히 이제 물산의 집산지나 유통의 중심지인 상업 중심지 등은 상업할 때 유리한 지역은 상인들이 종전에 상업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장시켜 나갔다. 그러니까 물산의 집산지나 유통의 중심지 등 상업할 때 유리한 지역의 상인들도 그 종전에 상업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장해 나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때 이제 사상들에 대해서 쭉 언급됐는데 자, 사상들에 보면 서울 한강 연안에 있는 건강상인들, 강상이라고 하는 상인들이죠. 이들은 경기 춘천 일대에 미국 어물, 소금 등의 판매를 종사했고요. 자, 이 상인들은 이제 주로 조선 후기 때 정부의 인제 쇠고기나 그다음에 지주의 소작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요. 그걸 통해서 직접 자기가 이제 배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사업도 이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또 정치권과 유탁을 해 가지고 많은 또 부를 축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개성의 송상은 경기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항해, 평안도까지, 남은 충청 경상도 상권을 확대하면서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뒀다. 그래서 이 개성의 송상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고려가 망한 다음에 고려의 지식인들로 구성된 사람들로 많이 이제 구성돼 있고 상인 집단이 그리고 곳곳에 송방을 이제 뒀고 또 송상들이 이제 했던 게 인삼이죠. 인삼.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중국과의 무역을 할 때 그 당시 그 만상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상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어떤 중개 모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송상은 인삼을 직접 재배하여 이를 가공하고 판매하면서 상업적 농업에 선도에 서 있었다. 상업적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상품 작물을 갖다 파는 거잖아요. 그중에 뭐 곡물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인삼이나 담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이 밖에 의주의 만상은 이 만상은 이제 조선 후기 때 주로 청나라를 상대로 해 갖고 한 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중강후 씨나 칭문후 씨 같아서 청과 사무역을 했고 보통 인제 그 계시하고 후씨가 있죠. 음. 그래서 계시무역은 정부의 이제 허가 아래 일정한 시기, 장소 그다음에 일정한 물량을 뭐냐면 에 한도 내서 하는 거야. 근데 이 후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공무원이다 보면 후시는 사무역인데 이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뭐 시기 뭐냐면 물량 이런 것들을 인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밖에서 통제 밖에서 하는 것을 한다. 그래서 보통 게시를 할 때 같이 또 후시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간 게시가 있으면 중간 후시가 있고요. 국간 게시가 있으면 국간 후시가 있죠. 예. 그다음에 인제 또 그 책문후 씨라고 되게 유명했어요. 책문후 씨는 인제 잠깐 이 지도가 뒤에 있나? 없네. 만류할게요. 예. 대충 그림 그리면서. 자, 책문후 씨는 이제 뭐 하는 거냐 하면 책문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압록강을 건너서 봉황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봉황성. 음 봉황성이 있는데 자, 요 중간에 이 길을 아이고 다시 할게요. 봉황성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청나라 정부가 봉금지대로 설정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청나라 발생지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했어. 그래서 조선 상인들이 의주를 거쳐서 이제 갈 때 이 봉금지대를 거치고 나서 실제로 국경선이 됐던 책문에 도착하게 돼요. 이 책문이 오늘 보면 지금 입국 입국 뭐냐면 허가하는 그런 곳인데 공항선 밑에 책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문에서 인제 있으면 통과하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청나라 상인들과 그리고 이제 사신들과 같이 따라갔던 이 상인 집단들이 서로 모여 가지고 뭐냐면 정부의 허락받지 않는 후시를 열게 돼. 이걸 책문 후시라고 해. 그래서 이 책문 후시는 정부에 무의인하게 한 것도 있어요. 왜 정부 관료들이 인제 사신당 일행에 상인들 참여할 때 돈을 받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인제 이게 돈을 받고 인제 하죠. 정부도 이제 책문 후시에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인정해 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후시들은 처음에는 정부의 묵인을 받거나 아니면 단속 대상이었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도 활발해지니까 그냥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이런 것도 인제 그다음 동네에는 이제 일본 상인들 대상으로 내상이 있고요. 그다음 이때 외에는 에도 막부죠. 특히 이제 에도 막부는 정부하고 청나라 정부하고 공식적인 어떤 그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막 명나라처럼 뭐 이렇게 그런 조공무역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인제 조선을 끼고 이제 무역을 해요. 특히 이제 에도 막부에서 이제 바라는 게 뭐냐 은이죠. 은을 많이 생산했대요. 17 세기 중반까지 은을 되게 많이 생산을 했거든요. 물론 뒤에는 이제 생산량이 적어졌지만 주로 은을 이제 한국을 끼고 조선을 끼고 이렇게 갖다 팔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특히 인제 일본에서 한국에 요구했던 것이 조선의 인삼이죠. 인삼 같은 걸 이제 많이 요구해. 그래서 인삼을 위해서 특별하게 고도의 뭐냐면 은을 개발해요. 고도의 은화폐를 개발하죠. 막 이렇게 있다는 거. 자 송상 역시 아까 이제 내상하고 만상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개모를 통해 청나라 무역을 했다는 거. 자 그 밑에는 이제 시전상인 집단도 있어요, 시전상인. 그래서 인제 여기 내용을 보면 인구의 급증으로 이제 상호의 발달에 따라 서울에 일찍부터 상호 발달을 독점했던 시전상인과 비시전상인들의 충돌이 일어났다. 원래 이 16 세기 이전까지는 16 세기까지는 충돌이 없었죠. 왜냐면 시전상인들이 자연스럽게 자연 독점 상태였어. 예. 그래서 인제 가끔씩 지방에 상인들이 와 가지고 몰래 뭐냐면 시전상인들 몰래 이제 물건 팔 경우도 있었지만 뭐예요? 그냥 쫓아내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이제 17 세기 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인구가 이제 늘어나잖아요. 서울의 인구가. 뭐 유민들이 인제 유입되어 오거나 그다음에 농촌에서 뭐 인구가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또 훈련도감 같은 이제 그런 사 병조들이 뭐냐면 생계비가 적게 월급을 적게 주니까 생계비 마련을 해 갖고 인제 물건 갖다 팔거나 그러면서 인제 자연스럽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상인들이잖아.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과 인제 뭐냐면 대결이 되죠. 대립 구도가 돼요. 그래서 시전 상인들은 독점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 때 국역 체계가 인제 그 확립됐는데 시한상인들 중심으로 구역체가 형성돼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양난 후에는 정부가 재정이 상당히 빈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시천상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받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시천상인들은 국역이 아니고 보통 직역이라고 해서 이제 국역 안에 직역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국역은 용이죠, 용. 용인데 요게 요역과 그다음에 그 신역이 있는데 신역에 또 뭐냐면 군역하고 양역인 군역과 직역이 있잖아요. 요 직역이라는 이유로 시전상인들에게 이제 물품을 이제 공급을 받아요. 그때 시전상인들은 물품을 공급할 때 가격을 안 받거나 물품 비용을 안 받거나 좀 낮은 진짜 시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공짜 없다고 시전상인도 땅 파고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 후기 때 이제 이렇게 시전상인 중심의 구역 체제가 형성되니까 그들에게 이제 뭘 주냐면 금난 정권을 줘. 금난 정권. 그리고 이제 시정상인도 그 당시 집권층의 서인이나 노동들에게 또 뇌물도 갖다 바치고 정치 자금도. 그래서 이 금난 정권은 뭐냐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력. 그러니까 시정상인들에게 어떤 특정 상품의 독점권을 주고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뭐냐면 금난 정권이라는 걸 준다. 근데 이 시정상인 안에서도 모두 다 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유기전이라는 상인 집단에게 주죠. 유기전.
그래서 이 위기적인 상인 집단들 주고 했는데 물품이나 이런 종류가 많아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또 기후가 다양해지니까 여러 물품들이 인제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종전에 유기적 상인 집단 가지고는 물품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그 당시 인제 시정 상인 안에서도 뭐냐면 그 무분간점 그러니까 구역을 담당하지 않는 그 시정상들이 거기 뭐냐면 그 물품을 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들에게도 또 독점권을 주면서 구역을 이제 주게 되면서 이래서 이제 얘들도 이제 구역을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엔 유기전만 금단 조건을 줬지만 나중에는 이제 다른 시정상의 집단도 줬고 이들은 처음에 군역을 담당하지 않았지만 유기전처럼 군역을 담당하지 않았지만 그 특권을 받고 나서 구역을 담당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기전, 시천상인 같은 사람들은 이 구개혁 체제가 확립되면서 그 반대급부로 금난 정권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보통 유기전하고 금난 정권을 그 교과서에서는 조선 전기 때부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돼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이제 형성됐다고 보는데 유기전은 인조 전후로 해 갖고 만들어진 상위 집단이고 그다음에 인제 뒤에 넘어가는 그 뭐야 금난 정권은 숙종 전후로 해서 이게 뭐냐면 이게 부여됐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유기전, 육주비전은 중심으로 하는 시전에 대해서 일반 사상은 난전이라고 해요. 이른바 국가의 엄격한 토지 통제를 받았다. 자 난전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정의가 뭐냐면 여기 이제 평시서라고 있어요, 평시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제 뭐냐 한성부에 있는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이 있거든요. 이 평시소에 시안이라는 게 있어. 시안 또는 전안이라고 하죠. 전안에 어떤 물품을 이제 팔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팔 수 있는 상인 집단들이 명단이 있어요. 그래서 뭐 A 시전 상인은 뭐 침만 팔 수 있고 B 상인 집단은 그다음에 명품을 갖다 팔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상위 집단 외에 다른 물건 그 상위 집단 외에 다른 상위 집단이 그 물건을 팔 경우에는 이게 난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상위 집단이 이제 면포라는 것에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 그 어떤 상위 집단이 와 갖고 면포를 갖다 받았다. 이건 난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줬냐? 시천상인에 줬다. 그래 갖고 인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금난 정권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난 정권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두 가지 권한이 있거든요. 그중에 일부를 줬다. 이건 뒤에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금난 정권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자, 요 관련 자세한 내용은 푸셈 읽을 때 할게요. 이 푸셈 내용이 좀 자세히 돼 있고 한국 통문은 좀 간략하게 돼 있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이에 이제 유기전을 비롯한 시전상인들은 보중이라는 조합을 결성하고 정부로부터 금단조건을 얻어내어 사상의 활동을 억압했다. 그래 이 사상들은 이들 무릅쓰고 종로 근방에 있는 그 종로 근방의 종류나 이 종로 근방의 종류가 그 옆에 있는 건데 보통 시정상인들 여기 종로가 있죠. 종로. 그래서 종로에 이제 시정상인 집들이 있고 여기에 있는 거는 예. 종류나 2년 실패가 있다. 그러니까 종류는 여기는 이제 사대본 아니죠. 근데 이현 같은 경우 오늘날 이하여대 부분이죠. 거기에 인제 있고 그다음에 칠패는 오늘날 이제 그 송파동에 있던데 여기는 사대문 밖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종로에도 있지만 되게 이현이나 칠패에 이제 몰려 있어요. 여기는 이제 종로 옆에 이렇게 조그만 이제 곳에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몰려 있죠. 그래서 상해를 계속하면 번창해 나갔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만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여기도 인제 뭐냐면 그 철퇴를 맞게 되는데 왜냐하면 인제 요게 원래 시정 상인들이 줬던 금난정권 한성부 안에서만 이제 준 거야, 사대문 안에서. 근데 여기 이현이나 칠패 같은 경우에는 사대문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한성부의 권한을 확대시켰어. 그 당시 이제 시정 상인들이 노론들에게 정치 자금을 줬다 보니까 노론들이 이제 그 한성부의 권한을 어디에까지 확대시켰냐면 사대문 밖에까지 심리선까지 확대시켰어. 그래서 심리까지 확대시키니까 이현이나 칠패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 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현, 칠패도 뭐냐면 그 금단조건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 당시 사상들은 밖으로 더 나갔죠. 그래 갖고 인제 뭐냐면 누원이라든지 송파라든지 그다음에 등등 송호리 이런 데 이제 빠져나간 거야. 예. 그래서 거기에 인제 딱 그 골목으로 올라온 그 서울에 올라온 여러 물자들을 매점 매석해서 크게 이제 이득을
얻게 되고, 이때부터 상권이 여기 외곽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외곽의 가격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한성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시전 상인들이 이제 상권을 이제 장악했지만, 유통권을 장악했지만, 나중에 누원이나 이런 송홀이나 이렇게 이제 송파 이런 곳에서 인제 뭐냐 사상들이 주로 경강상인들이죠. 이들이 이제 상권을 장악하면서 거기에서 가격이 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시장상인들은 그 당시 이제 금난 정권을 과도하게 사용해 물가 상승 부작용이 일어나자 정부는 다시 사상들의 건의를 받아 금난 정권을 완화했다가 결국 신해통공을 발표해서 유기전을 제한 나머지 시정의 특권을 모두 폐지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유기전을 제한 이제 시정의 특권을 폐지하고 상소를 올리는 사람이 최재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인 측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상하고 남인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사상들이 남인들 이제 해 가지고 설득시켜서 반 뭐냐 시전상인 여론을 형성하죠. 시전상인 때문에 물가가 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최재형의 상소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내통공을 열었다고 해서 반포했다고 해서 그 당시 물가가 가라앉았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상 도구들이 뭐냐면 매점 매석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19 세기 들어가면 물가는 더 올라. 그래서 특히 이제 쌀 같은 걸 매정 매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쌀값이 폭등해서 결국에는 쌀 폭등이 일어나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서울에서도 사상대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사상의 성장은 전국적으로 장시의 발달에 토대를 둔 거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18 세기 중엽에 전국의 장시대 이미 만여 개가 넘었었고 천여 개 넘었었고 정도 발달했었다. 대개 이 장시는 이 기록에 보면 15 세기 때 말부터 인제 뭐냐면 등장했다 그랬죠, 전라도 일대에. 그래서 연작상 경우에서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면서 잉여 생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장시가 이제 등장했다는데, 장시는 간설시장하고 달라요. 간설시장은 이제 국가가 임의대로 이제 만든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로 상인들은 이제 그런 거죠. 개성이나 뭐 서울에 있었던 시청상인 집단은 그건 정부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고, 장시 같은 경우에는 인제 자발적으로 민들이 만든 거야. 예. 그래서 전국 밖에 있었던 통제된 집단을 장시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을. 그래서 처음에는 뭐 3 일장, 5 일장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일부 시장은 상설시장으로 바뀌게 되죠 또. 이는 대개 5 일장으로서 하루 왕래가 가능한 3-40 리의 거리를 이제 표준으로 그 당시 하나의 시장권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음 뭐냐면 사리가 1 킬로라고 인제 하고 있더라고요. 예. 사리가 1 킬로인데 1 킬로인데 그러면 40 리는 인제 보통 10 킬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40 리는. 예. 그래서 인제 보통 이렇게 얻고, 그래서 10 킬로면 이제 성인 뭐냐 도보로 2 시간 반 정도의 거리, 2 시간에서 3 시간 정도의 거리를 이제 요렇게 했는데, 성인 걸음으로 2 시간 3 시간 거리에 있는 것을 이제 뭐냐면 했고, 요길 기준으로 해 갖고 5 일장이 형성됐다고 본대요. 예. 이게 5 일장이 성인 기준으로 2-3 시간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있죠. 그리고 여기도 5 일장이 형성되고 여기도 5 일장이 형성. 그래서 이런 장시와 장시를 서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보부상이라는 조직이죠. 또는 선상이라는 건강상인 집단들이고, 자, 그래서 이 중에 인제 오일장을 벗어나서 상설시장으로 발전된 곳이 있다. 자, 당시에는 객주나 여각 등 숙박업뿐만 아니라 도구로서 상품 도매와 창고업, 운송업, 위탁 판매업을 하는 그것을 겸하게 됐고, 심지어는 자금 대부나 어음 발행, 예금 업무 같은 은행업까지 손을 대어 지방 경제의 유통을 장악했다. 자, 주로 인제 이런 은행업을 했던 사람들은 객주, 특히 여각이에요, 여각. 그래서 이제 있고, 객주하고 여각은 비슷비슷해요. 예. 근데 좀 차이가 있으면 객주보다 여각이 훨씬 더 자본 규모가 더 커, 얘가. 그리고 얘들은 주로 인제 어디에서 좀 활동하냐면 포구에서 활동하죠, 포구. 강 어귀에 포구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 포구는 주로 이제 조창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조창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이제 뭐냐면 쇠곡도를 인제 보관했다가 이걸 이제 좋은 소를 통해 경창으로 이제 보냈던 곳인데, 조선 후기 때 포구에 상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포구 사업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때 포구의 여러 물자들을 이제 중개해 주고 보관해 주고 여러 금융 업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상인들을 여각이라고 해요. 여각.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장수의 객주 여각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정업적인 상업 상인으로서 보부상들은 장래의 차이를 이용해서 정부의 장시의 무대로 활동했는데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고 단결을 위해서 보부상당을 이제 종합을 이뤘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 때 얘기했던 건데 이게 지금 기본 강의 시간하고 지금 기본 강의하고 이제 지금 내용이 겹쳐 있거든요. 게다가 보부상들은 보상하고 부상으로 나눠지죠. 예. 보상은 보따리 장수, 부상은 지게 장수 이렇게 있는데 얘네는 사회적 지위가 좀 낮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상부상조의 조직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큰 조직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 보부상 조직을 이용해서 어떤 그 정부가 하지 못한 일들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부상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고 그리고 또 보부상도 그 일을 수행하면서 또 정부부터 뭘 받았냐면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점 판매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보부상도 일종의 간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재작년인가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 한국협회나 상리국이나 이런 보부상 단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부상 단체는 구한말 관련된 내용일 때 좀 중요하니까 그때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기로 하고요. 예. 한편 지방에 따라서 특산물인 연시가 나뉘는데 연시는 인제 뭐냐면 특정한 기한을 딱 정해 놓고 하는 거야. 1 년에 몇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일종의 도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양에 보면 쌍판유 대시장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인제 그 대구의 양령시다. 약재를 전문적으로 파는 시장이 양령시죠. 자, 장시를 통해 전국적인 시장가 형성과 도구 산업의 발달을 따른 자본의 축적은 화폐 사용을 불가피했다. 자, 요때 화폐는 물품화폐죠. 물품화폐가 아니라 금속화폐죠, 금속화폐. 그러니까 이제 화폐가 물품화폐가 있고 금속화폐가 있잖아요. 물품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제 뭐 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목화라 면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품화폐고 금속화폐는 이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돈 같은 그 자체가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측량화폐를 얘기해요. 예. 그 표면 가치하고 실제 가치가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많이 사용했죠. 은은 이제 뭐냐면 중국에 가고 그래서 이 동전으로서 이제 만든 게 상평통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숙종 때에 정부 재정 확보 정책을 추진했던 상평정부가 전국적으로 통용되게 이뤘다. 그래서 예전에도 화폐를 만들긴 했지만 아직 자연경제 형태이기 때문에 화폐가 널리 보급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조선후기 때 상표화폐가 개발되면서 화폐가 널리 보급됐다. 왜냐하면 물품화폐 가지고는 이게 사용하는 게 힘들어. 물품화폐 크잖아. 등치도 크고 이제 무게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면 대량으로 물자를 이제 뭐냐면 이렇게 교환할 때 상당히 힘들죠. 그만큼 물품 화폐를 많이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운송도 불편하고 교환하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런 식량 화폐, 동전을 많이 사용하면 쉽게 대량으로 이제 물건을 교환할 수 있잖아요. 예. 한편 축적된 화폐 자본은 고리를 통해서 이제 증식됐고 서서히 면업이나 조선업, 강상업, 제조업 등 생산부에 투자하거나 수공업에서 공장 고용 및 원료 매점 매석을 이용해서 생산 형태의 변동을 초래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해요? 아까 선대제라고 했죠. 그래서 특히 선대제 같은 경우에는 도구상인들이 이제 자주 하죠. 그래서 매점 매석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독점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들 선대제 시스템을 통해서 독점하고 그리고 수직 계열화시키면서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단가 후려치기 오늘 요즘에도 많이 하잖아요. 후려치기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 선대적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독립 수공업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만들고 유통시키려고 했던 사람도 있는데 결국에 신해통공 이후에 이들도 뭐냐면 이런 그 상업 집단, 상업자본들이 종속돼 나가죠. 예. 이거 뒤에 좀 다시 설명하고 자, 그래서 농업에 있어서도 화폐지대의 발생도 이런 추세가 결부됐다. 그래서 지대 납부 방식의 특징 중에 조선 후기 때에 뭐냐면 타조법보다는 도조법이 인제 행해지고요. 여기 이제 집조법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화폐지대를 받는다. 아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지대 납부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엔 노동지대. 그러니까 이제 직영제 가서 일을 대신해 주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이제 생산물 지대. 생산물을 가지고 이제 갖다 바치는 거. 제일 마지막에 발달하는 게 합해지대요. 그래서 이런 그 조세 지세의 지대를 합해납을 함으로써 이런 합해지대를 했다. 지대를 합해로 이제 갖다 바치니까 당연히 조세도 어떻게 돼요? 합해다 조세의 합해와도 연결돼 있다. 예. 조세의 급납화. 그래서 합해로 지대를 갖다 바치고 그다음에 조세도 급납화됐다. 이렇게 연결된 거야. 그래서 지세의 급납화가 조세의 급납화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사과통론의 상업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간단해. 중요도에 비해서 이게 서술 분량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인제 그냥 한번 그냥 개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걸 인제 시민한국사나 푸셈을 이제 중심으로 볼게요. 특히 푸셈이 자세히 돼 있으니까 푸셈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477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요게 이제 무역 발달 관련된 내용 있죠. 상호성전과 무역 발달. 예. 조선의 무역 발달 관련된 내용입니다. 볼게요. 대청이나 대일 무역의 전개와 상위층의 성장. 몇 페이지에 477 페이지예요. 예. 자, 명경국 이외에 조선은 중국 황씨의 공을 바치고 답례품으로 받아가는 조공무역이죠. 조공무역했는데 자, 이는 중국과 주변국의 상하 질서를 명확히 하는 정통의 교육 방식이다. 자, 조선 정부는 중국의 사행에 동참한 역관에게 은하를 지급해 여비와 교육 자금을 사용하려 했는데 세종시대의 명의 금은 세공을 면제하자 은 대신에 중국의 양용으로 이제 인기가 높은 인삼을 지급했다. 그러니까 이제 역관들에게 처음에는 출장비도 은하를 이제 지급했는데 그 당시 인제 그 세종 때 명이 그 금은 세공을 면제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전까지 명나라가 우리나라 금과 은을 갖다 바치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참에 인제 같이 역관들도 은하를 줬는데 세금을 갖다 보내 주니까 굳이 이제 뭐냐면 은을 중국에 보낼 필요 없잖아. 그러면 역관들이 은을 따로 주기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은을 갖다 바치는 김에 좀 딸 갖고 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은 대신에 그 당시 인삼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삼은 8포를 지급했어요, 8포를. 8%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 무역을 8% 무역이라고 해요. 이 사행 무역에서. 그래서 역관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어. 왜냐하면 인삼이 상당히 중국에서 인기 상품이었거든요. 예. 그래 갖고 이 K인삼하면 다 팔렸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보통 역관들이 묵은 숙소에 주변에 그 명나라 사신 상인들이 쫙 모여 갖고 그걸 이 비싼 가격에 사 들인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역관들은 부수입으로 이게 인삼을 갖다 팔았고 그래서 많은 역관 출신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허생전에 나오는 번승옥 같은 인물 있죠? 이 사람도 역관 출신이었고 장희빈의 이제 뭐냐면 그 일족들은 역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장희빈이 궁에 들어가서 뭐냐면 이렇게 남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인제 뭐냐면 이렇게 숙종하고 짝짝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옆에 역관들이 줬던 정치 자금도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인조 때 건조 여진이 선장하면서 명으로 가는 사행로가 불안해지자 한 사람당 10근씩 제공했던 삼을 80근으로 늘려 지급했는데 사행원에게 삼을 10근씩 8% 쪽 사줬기 때문에 이는 사행을 8% 무역이 했다. 그래서 당시 인상 한 근당 값이 이제 은 25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은 2,000냥에 달하는 인삼을 제공한 거다. 예, 8포 무역 관련된 내용 좀 얘기했고요. 그래서 인삼 8포를 지급해 갖고 했기 때문에 8포 무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 이게 요걸 좀 설명하는데 요게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10 근씩 지급했 80 근을 지급했다는 건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위험 수당을 줬다고 보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명나라 사행로가 왜 이렇게 불안해졌냐면 사도 전투 후에 요동 지역이 청나라한테 넘어가거든요, 투공한테. 그러다 보니까 인제 육상 통로로 해 갖고 가기가 좀 힘드니까 어떻게 갔냐면 해상 통로로 해 갖고 갔어요. 이 해상 통로는 이제 요동반도 선을 이용하고 요동반도 끝자리에 있는 섬을 이용해 갖고 이렇게 갔거든요. 바닷길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위험 수당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경비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종전에 인제 10 근에서 80 근을 이렇게 줬고, 그래서 인제 요렇게 80 근을 10 씩 묶어 갖고 이제 포도 줬기 때문에 팔풍우육이다. 이렇게 인제 설명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러면서 인제 뭐냐면 1 인당 2천만 원 은 2천 냥의 다양한 인삼을 제공한 사람이다. 많은 이제 인삼을 제공한 거죠. 그래서 역관도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명월 대신에 청의 조공을 바친 사행무역을 제기했다. 조선은 명에 바쳤던 박물뿐만 아니라 병자호란의 책임을 묻는 세패도 함께 바쳐야 됐다. 네, 전쟁 그냥 배상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는 중앙의 큰 재정 부담이었다. 자, 이와 더불어 변경 지역에서 일정 기간 조선 상인과 청국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계시, 후시무역이었다. 자, 계시무역이 열린 해령과 경원에서는 말과 모피를 수입하는 대신에 소금과 농기구를 뭐냐면 수출했으며, 중간 계시와 후씨는 책무 후씨에서는 비단, 약재, 문방구를 수입하는 대신 인상, 은, 종이를 수출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 갖고 인제 요게 해령과 계원 같은 경우에는 요걸 북간 계시라고 해요. 이쪽이 이제 한경도죠. 한경도 지역을 예전에 북한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보면 인제 말 모피를 이제 받는 대신에 소금 농기 같은 생필품을 이제 수출했다는 거. 왜냐면 그 당시 청나라가 명나라와 초창기 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부터 생필품을 지급받지 못하니까 조선에서 지급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시 이전부터 이제 예전에 정무약조에 보면 개시 설치해 달라고 막 요구하고 그랬잖아요. 예. 요거 인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제 있고 중간 계시의 후시와 채시 책무시에는 비단, 약재, 문방구인데 아마 여기는 인제 여진 쪽보다 한족들 대상으로 이제 한 것 같아.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인제 수출품은 인삼이 인제 주 목표였다. 제일 중요했죠. 자, 17세 후반에는 특히 국경과 심양, 책문에서 사행무역이 이제 활기를 띄었는데, 정부 지원의 역관을 비롯해서 무역 별장, 의주, 경성 등 개성 등지에 사상축이 대거 등장했다. 참여했다. 그래서 그때 사행 갔을 때 역가는 당연히 따라간 거고, 거기 사상들도 돈을 주고 이제 같이 이제 사행원에 들어가서 한 거고, 아마 이 무역 별장이라는 건 이제 보통 별장제라는 거 있죠.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아마 이제 고관 대작들 한양의 부상 대구들이 자기 관리인들 파견해 갖고 인제 뭐냐면 무역에 더 이득을 얻으려고 파견한 것 같아. 대충 보면. 예. 자, 사행무역과 개시 후시 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물품은 국내에 유통되는 걸 물론 일본에도 수출했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인제 청나라하고 에도막부 간에 어떤 공무역이 인제 뭐냐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조선을 끼고 인제 무역을 했던 거죠. 물론 일본 살 때도 하겠지만 청나라 상인들이 직접 와 가지고 인제 뭐냐면 사모역을 일본에 가서 사모를 한 거 있어요. 예. 그래서 두 개 통로 이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은 청나라 상인들을 이렇게 직거래를 해 갖고 받아들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조선을 끼고 이렇게 무역을 해 가지고 청나라 물건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청나라는 우리나라는 그걸 중간에 쓰면서 막대한 이득을 더 챙겼고요. 예. 자,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은 일본과 국교를 이제 재개하면서 조림회기에 이어갔다. 자, 외관을 통해서, 외관은 이제 부산에 있죠. 예. 그래서 초량외관하고 두문포 외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서울역 못 올라갔죠? 예. 그거는 서울 올라갈 때 이제 예전에 같이 서울로 왔던 그 사신들이 다 지도를 그리면서 올라갔잖아. 그래서 그 길 자체가 임진왜란 때 이제 서울 진공로가 돼 버린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외관을 통해 대마도에 공장매를 지급해 주고 일종의 중국산 비단과 인삼 등을 수출하는 대신에 은, 구리, 수각, 뭐 유황 같은 걸 쓰는데, 은은 어차피 인제 이거는 어 중국어 보낼 거고 자체 수입품이 아니죠. 그래서 중간에 마진을 얻기 위해서 한 건데, 은도 17 세기 중반까지만 이제 뭐냐면 이게 많이 들어오고, 후반 들어가면 일본 안에서도 은이 고갈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은하보다는 구리를 받던 동전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7세 후반에서 상당수가 또 이제 뭐냐면 어느 정도 18 세기 넘어까지 은을 수출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삼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삼을 얻기 위해서 따로 자체적으로 은화를 개발했다고 해요, 순도 높은 은화를. 그렇지만 나중에 하도 은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인삼 때문에 은의 유출이 많아지니까 또 은도 없잖아, 17 세기 후반부터는. 그러니까 인제 일본에서는 비판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몰래 첩자를 파견해 갖고 그 인삼 종자를 가져와서
그 일본의 인삼을 이제 뭐냐 재배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의 뭐냐 인삼을 더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삼을 이제 재배해서 이게 수요를 충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자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당히 필요하죠. 뭐 상평통로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군사적인 목적 뭐 대포라든지 총을 만들 때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황도 마찬가지로 하약 만드는 거. 수호각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이거는 인제 일본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에 수출했던 걸 일본에서 다시 우리나라에 넘겼던 거죠. 일본은 중개자 역할을 했던 거고. 주로 이걸 가지고 이제 뭘 만들었냐면 활을 만들었어, 활. 수호각을. 근데 우리나라 활은 단궁이잖아요. 일본은 장궁이고. 그래서 단궁은 뭐냐면 그 옆에 이제 그 뭐냐 물소 뼈다 그러니까 수호각 같은 물소 뼈거든요. 물소의 그 이게 뭐야 소의 뼈인데 물소 그 물소인가 그런가요? 그래서 그 물소의 뼈를 이제 덧대 가지고 만드는 방식이에요. 저 잘 모르겠는데 그래야지 탄력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 수호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소뼈 같은 경우에는 수호가 물소잖아요. 자 물소뼈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있지 않고 저쪽 그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뼈이기 때문에 소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본을 거쳐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걸 활을 만드는 데 활의 그 탄력성을 높이는 데 덧대는 데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황은 하약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자 일본은 청과 국교가 단절됐기 때문에 조선은 외관을 통해서 중국산 수입품과 국내산 인삼, 쌀 등을 구매해 갔다. 자 이때 일본은 결제 자금을 외은을 조선에 지불했는데 이로써 조선의 대무역 수지가 증가했다. 그리고 17세기 후반에 일본이 은 생산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삼을 사기 위해서 뭐냐면 순도 높은 은을 따로 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도 뭐 은인데 이름은 까먹었어 제가. 예. 자 그다음에 1730 년대에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청해 남경에는 교육 항로가 개설되면서 조선의 중개에 큰 타격을 줬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직거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본의 나가사키인데 보통 나가사키 하면 네덜란드의 이제 그와 연관인데 이 나가사키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제 청나라 상인들도 이제 몰려 갖고 거기에 거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덜란드 뭐 대지마 같은 조그만 섬에 거주하게 하고 청나라 상인들도 일종의 인제 여기에 일정 그 청나라 거주 지역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무역을 하도록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조선의 이제 중개貿易이 이제 나름대로 이득을 얻었는데 직구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돼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의주상인과 개성상인은 후시무역과 밀무역을 통해서 지속적 이익을 창출하면서 대청무역을 주도했고 동네 상인 역시 외관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이익을 누렸다. 자 반면에 중앙정부는 외은의 국내 유입을 감수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여기 직거래도 있고 그다음에 산삼을 자체적으로 일본에서 이제 인삼을 자체적으로 만들거든요. 하도 인제 뭐냐면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이 인제 국내 유입이 줄을 수밖에 없잖아요, 외국 그 일본에서 들어온 은이. 그래서 공영을 마련해 주기 위한 대책을 모색해야 됐다. 그래서 1750년 그러니까 공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그 인삼을 갖다 팔아 갖고 일본 상인들 인삼을 갖다 팔아서 거기에 인제 역관되게 돈을 주지 못하니까 뭔가 그들의 이득을 챙겨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다 그거죠. 왜냐면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인삼을 만들다 보니까. 예. 그래서 1750판 역관에게 간음을 대출해 주고 중국산 방학용 목장을 수입해 시중에 판매한 후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은으로 수취하는 이른바 간모제를 이제 시행했다. 그래서 방학용 모자를 수입해 판매한 후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은으로 이렇게 수취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다. 이 간모제로 하는데 그냥 상인들에게 간음을 상환 받는 일이 쉽지 않았고 정부가 직접 무역을 참여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기 위해서 폐지되었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이제 역관들의 이제 뭐냐면 수익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 간헐 대출해 주거나 아니면 중국산 방학용 목재를 수입해서 이들에게 인제 뭐냐면 독점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상인들이 이걸 역관들에게 이제 어 역관을 통해서 이걸 받으면 역관들이 얘들 이제 상인들에게 팔면 상인들이 그걸 팔아 가지고 다시 뭐냐면 이자를 와 원금을 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은으로 받도록 한 거야. 예. 그래서 인제 도매상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상인들이 이제 이걸 은으로 갖다 주는 거를 또 뭐냐면 잘 안 했고 그다음에 인제 정부가 직접 "무역을 왜 참여하냐." 해 갖고 비판을 많으니까 폐지했다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외국 경비가 많은 데 비해서 서울의 시전상인과 의주상들이 직접 자금을 마련해 국내 모자를 판매케 하는 대신 이들에게 은을 거는 세모법이 시행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마저 사행금을 쓰기는 부족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앞에서 인제 명나라와 청나라 초기 때까지는 인삼을 갖다 팔아 가지고 사행경비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인제 18 세기 들어가면서 일본하고 중국 간 직거래가 이루어지죠. 예. 그래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굳이 인제 뭐냐면 이렇게 직거래가 이루어져서 중국을 통해서 인제 뭐냐면 인삼이 이렇게 들어오거나, 인삼이 그 일본 자체에서 만들어져서 굳이 조선에 인삼이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중국 안에서도 이제 홍 인삼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인제 더 이상 인삼 가지고 이익을 취할 수 없고 역관되게 또 경비를 줘야 되잖아. 그래서 역관되게 경비를 주기 위해서 중국산 물품 그 모자를 갖다 팔 수 있는 그런 독점권을 줬지만, 그 당시 상인들이 그 물건을 받고 은으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내라고 했지만 은을 안 냈고, 결국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비판당하니까 폐지됐고, 그래서 이제 또 외교 경비를 마련해서 또 계속 그 역관되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 서울의 시전상인과 그 의류상인들이 직접 자금을 모집해서 국내에 모자를 판매하는 그 판매통을 하는 대신 이들 은을 거두어서 세모법을 했는데, 세모법을 통해서 이렇게 사행 경비를 했지만 부족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내용을 했다,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인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게 1797 년에 사행 간원들이 팔포 외에 홍삼을 가져다가 모욕할 수 있고, 홍삼은 인제 이 팔포 인삼을 에서 말린 걸 홍삼이라고 하죠. 예. 이대의 세를 부과한 포삼제를 시시했다. 자, 이때 홍삼을 제조하고 사행무역에서 직접 판매 교육을 통해 이들은 서울 우주 괴성에 활동했던 상인들이었다. 이 포삼무역, 그러니까 홍삼은 일반 그 인삼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서 인제 뭐냐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인삼을 쪄 가지고 홍삼을 만들었다는데, 하여튼 그걸 이제 뭐냐면 갖다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삼은 더 이상 이제 갖다 파는 거는 의미가 없죠. 중국이나 일본도 다 인삼 재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말려서 가공하는 홍삼을 통해서 뭐냐면 사행무역의 어떤 경비를 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홍삼을 하는 무역이 19 세기 포상무역이 확대되면서 최대 4만 그까지 무역량이 확대됐으며, 이들이 거두는 무삼재도 20만 양에 달했다. 자, 이들은 대충 무역에 얻은 이익을 인삼 재배와 홍삼 가공업에 쓰는 것은 물론 강상경영에 투자해서 거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삼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인제 뭐 대청무역, 대일무역 관련된 내용이 있고, 여기에서 역관도 이제 개입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는데,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인삼이 잘 팔렸지만 나중에 일본이나 중국에서 직거래하고, 일본, 중국도 자체적으로 인제 인삼을 만들고 재배하니까 이게 이제 인삼무역을 안 됐고, 결국에는 인제 홍삼으로 바꿔 가지고 홍삼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었고, 사행원들도 이 홍삼무역을 통해서 경비를 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예. 자, 그다음에 서울시장의 발달과 포구와 장시의 성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1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71 번이에요. 자, 조선 전기 서울은 왕실과 중앙각사로 이루어진 행정도시였으나 양난 이외에 훈련도가, 어용총, 금의원 같은 군문이 들어서고요. 대동법 시행 이후에 서울시장에 다양한 상인층이 참여하면서 군사 상업도시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자, 이에 이제 그러니까 행정도시에서 이제 군사 상업도시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 자, 이에 도성 인구가 상당수 공인이 아니면 시천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또한 대동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왕실과 전국 각사에서 전국 각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이 공인과 시전상을 통해 조달됐으며, 각종 구역에 필요한 역인들도 공인들로 채워졌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청란을 갖다 바치는 물건이라든지 정부에 필요한 그 물품들은 다 이렇게 이제 국역이라는 직역이라는 이유로 이제 뭐냐면 공인들이 그걸 수행했고, 시현상인도 나중에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대가로 주어진 게 금난 정권이죠. 그래서 이제 18 세기부터 곡물주단과 국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각종 공인계층이 이제 공개인 공개인층이 형성되어 기존의 공시인들과 함께 국역제를 대신해 나갔다. 그래서 이제 공시인이라는 것은 이제 공인과 시천상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인제 이 시천 공시인 외에도 이 공개인 계층이 또 따로 형성돼서 이런 국역을 담당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군문 소속의 군인, 장인들 역시 물품을 제작해 시장에 팔거나 수소 난전을 벌이는 등 상위층화 됐다. 승호제도 가족들과 서울에서 생활했던 훈련도감 군의 경우 금년만 가족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작은 수공업품의 제작, 판매를 허용해 줬다. 이 승호제라는 건 제가 이제 그 앞에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승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훈련도감이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도중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모병제였죠. 돈을 받고 인제 해 갖고 인제 했는데 훈련도 가면 인제 군인들이 처우가 별로 안 좋았어. 월급도 짜고.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도별로 이렇게 할당을 줘서 강제로 인제 뭐냐면 이렇게 그 입대시키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모병제지만 약간 징병제 역할인 거야. 그래서 강제 입대시켜서 그들에게 또 인제 돈을 주고 인제 고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얘들은 거의 좀 자발적인 보다는 반자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갖고 이제 하는데 그 월급은 받아요. 이게 일반 소음과 달리. 그렇지만 그 월급이 짜. 그리고 이들이 인제 직업군으로서 강제적으로 인제 이렇게 소음을 맞기 때문에 가족들도 같이 왔잖아요. 그 작은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작은 수공업 제작이나 판매 같은 것들을 허용해 줬어. 예. 그래서 이러한 조치는 금난 정권을 행사했던 시전상들이 거센 반발을 야기했으나 정부는 도강군의 상업 활동을 일부 허용해 준 방식을 유지했다. 그래서 이런 도강군은 그 뭐라 할까요? 난전이긴 하지만 허가받는 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은. 예. 자, 애초에 서울상공은 평시 시안에 등록해 구격을 지는 시정상인에게 허용된 특권이었다. 이 무슨 갑자기 이게 금난 정권이죠? 이 금난 정권인데 금난 정권 예초에 이 금난 정권에 주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네.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있고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정을 거치면서 그 뭐냐면 그 사행과 사신 접대, 왕실 위대에 소비된 물품을 시전상인에 조달하면서 새로이 시안에 등록된 상인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요거는 마치 그 조선 초기 때부터 여기 금난 정권이 시행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오류예요. 예. 금난 정권이 만들어진 건 조선 후기 때야. 양난 거치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그 학계 통론하고 좀 벗어난 관점이구나. 한번 잘못 쓰여진 관점 같아. 요거 내용은 그 예초에부터 그러니까 예초는 금난 정권이 조선 초기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서술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양난 이후부터 아까 했던 국역을 인제 뭐냐면 상인들에게 이제 뭐냐면 부과하면서 그 반대국부로 이제 주어진 것이 금난 정권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인제 시정상들이 또 서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인제 뭐냐면 여러 가지 뇌물도 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인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양난 이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건 아마 제가 보니까 틀린 것 같아. 예.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봐서 얘기를 할게요. 예. 자 하여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행과 사신적대, 왕실 위대에 소비된 물품을 시천상인들에게 조달되면서 새로이 신안에 등록된 상인들이 많아졌다. 자 여기에 도성방어와 책임지는 군인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상업활동 역시 허가해 준 조치를 취했다. 한편 마포, 용산, 서강 등 한강 일대에 곡식, 어물, 땔감 등 성상이 모여들고 물류를 이제 하역, 운송, 보관, 위탁해 주는 여각 주인층 그다음에 또 선주인, 창주인 그러니까 이 선주인은 그 선자니까 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 창주인은 이제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들 요런 의미겠죠? 예. 자 하여튼 형성됐다. 여각주인층. 이 여각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여각이라고 또 하죠. 자 서울의 대장호는 이제 물품을 보관하고 위탁 판매하는 대가로 그 당시 창고 세와 고세가 창고세죠. 구전. 그래서 일종의 인제 뭐 구전 상업마다 걷는 세금이라는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창고세하고 뭐 일종의 수수료 같은 거 받았고 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여각주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이들이 이제 권리가 상당히 이들이 많은 이득을 얻게 되면서 여각주인들이 일종의 인제 이 자리가 일종의 비싸졌어. 그래서 매매 대상이 되죠. 그 건세가들이 여각 주인권을 얻어 가지고 자기 인제 비싸게 산 다음에 그 하인들 시켜 갖고 인제 이득을 챙기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선주인이나 창주인, 선박을 갖고 있거나 하여튼 그 창고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도 역시 한강변에 곡식의 하역, 운송을 맡아 이익을 꾀는 상인층이었다. 자 한강 주변에 집합된 물류는 경강변에 인제 형성된 시장과 도선안의 시장을 통해 유통됐으며 이 과정에서 도성안의 시장 상인들의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경강상인들이 이제 사상 활동을 통해서 난전이 되고 이들이 시정과 인제 갈등을 빚는 그런 내용도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18 세기 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팎의 상업 발달로 숭례, 동이, 송이법계 난제에 들었고 그다음에 종로, 칠패, 이영 같은 3 대 시가 형성됐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가 인제 한성부가 점점 늘어나면서
금단 정권이 뭐냐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사상들이 밖에 나가서 더 외곽으로 나가서 양주의 누원적, 송파의 삼중도와 같이 도성과 연결된 정기 경기 지역에 연결된 경기 지역의 주요 유통기지 역시 도고상인들 활동 활동 무대가 되었고요. 자, 정부는 도성상 소상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정책을 추진하여 유기전을 제한 시전상인들은 금단 정권을 철폐했으나 도고상인들의 매집 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이제 사상들이 사상 도고상인들이 돼 가지고 매점매수를 했죠. 자, 19세기 서울시장이 이러한 모순을 노정된 상태에서 개항기 때 외국상의 침투까지 대응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한편 서울시장의 발달은 지방의 포구 산업과 내륙의 장시장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 조선 전기에는 정부가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중앙의 세골 비롯해 각종 문화를 조달했지만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서울에 유입된 문화량이 늘어나면서 경강은 물론 중간 거점이 된 조창과 포구 일대의 산업이 크게 성장했다. 포구 산업 관련된 내용이요. 예. 그래서 경강은 인제 그 경기도에 있는 강 연안에 있는 지역이라는 것 같아요, 여기는 경강. 그래서 그거 외에도 조창이나 포구, 보통 포구에 조창들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인제 원래는 처음에는 그 공무원의 집산지의 역할을 했죠. 여기 막 조창에서 인제 모였다가 경청을 가잖아요. 근데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상공 상 상업의 중심지로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18세기 들어서면서 규모가 작은 군현의 지토선 대신에 경강사형대 성곽을 이용해 지방의 세고 운반은 사선 임무이 했다. 그래서 좋은 선이 지토선이었는데 이게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경강사형들이 가지고 있는 큰 배를 이용해 가지고 조세라든지 이런 것들 운반하도록 했다. 일종의 아웃소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부 역시 상업을 일반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문화의 재분배와 재정 수입의 확보 차원에서 국내 산업 활동을 용인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숙종 4 년에 정부는 상평 통보를 주주하고 행정 사목을 반포해서 이게 그 화폐 유통에 관련된 신세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화폐 유통을 촉진했으며 대동세 역시 쌀 위에도 호목과 동전의 일정 비용을 함께 거뒀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대동법 관련된 얘기할 때 주로 이제 쌀을 걷지만 쌀을 걷기 어려운 지역 있죠. 산골짜기 있거나 아니면 조언을 통해서 인제 이렇게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포문이나 동전을 걸었는데 자 이런 정책들을 이제 보조적으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그냥 비율로 해서 5대 5 이렇게 비율로 인제 확대돼서 걸었다.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러한 노조와 지방에서도 동전의 유통이 점점 확대되었다. 한편 지방에는 16세기 이래 보부상들이 상단을 조직해 내륙의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상업 활동을 전개했다. 이로써 조선 후기 때 농촌에선 5일마다 정기시를 열었으며 이 중에 상설시장이 개설되는 곳도 생겼다. 자, 이러한 전국화된 장시는 19세기 초 천여 개로 확대되어 개항기를 거치는 식민지 이르기까지 한촉 농민들의 생활 기반이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한양 인구의 증가와 도시 공간 확대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볼 내용은 없지만 이제 일단 배경 지식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읽어 보면요. 자, 한양은 유교 이념에 기초한 건설된 계획 도시로 그 내부의 종묘, 사직, 문모, 궁궐, 시설을 갖춘 하나의 수도이자 정치 행정 중심 도시로 기능했다. 자, 조선 후기에는 이에 더하여 상업이 발달되고 인구가 빠르게 증가되면서 복합적인 성격의 도시를 거듭했다. 조선 후기의 다양한 요인에서 한양 인구가 증가했는데 우선 오군영을 골간으로 하는 수도 방어 체제가 구축되면서 한양에 상주하는 직업 군인 수가 늘어났죠. 그 대표적인 훈련도 간 군인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양난을 거쳐서 또 농업의 농촌사에서 또 그 농업 생산력의 발달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비농업 인구들이 등장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한양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서울의 상업이 발달하자 지방에서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유이민도 생업을 찾아 한양으로 몰려들었고 인구가 늘어나자 일상용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이는 다시 새로운 인구 유입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정치 권력이 한양에 집중되면서 벗을 자리를 구하거나 과거 준비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양에 체류하는 유동 인구도 늘어났다. 그래서 조선 초기 때 한양을 건설할 때는 인구 10만 명을 예상했지만 17세기 말 이래 국가에서 파악한 한양 인구는 20만 거의 19만 정도 되는 였으며 실제 이보다 인구가 훨씬 많았던 걸 추산된다. 왜냐하면 이제 요건 상주 인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동 인구도 있잖아요. 예. 요걸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될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이 1,000만 명이 안 되죠. 예전에 1,000만 명이었다가
지금 다 빠져나갔잖아, 외곽으로. 그렇지만 이 상주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된다는 거지. 유동 인구까지 합치면 아직까지는 서울은 1,500명 정도 될 것 같아. 왜냐면 경기도도 출장하는 사람,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이제 등록은 안 했지만 서울에 뭐 이렇게 고시원이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좀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양의 행정단이나 한성부도 원래 도송환과 도송박 심리를 경계 삼았다. 그래서 도송환을 찾다가 나중에 심리까지 확대된 거죠.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나 17세 후반부터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인구가 증가되면서 도송 안팎으로 도시 공간이 팽창했다. 그래서 이제 도성 내에서 종로 시전을 벗어나 통로 안팎에는 실비 시장, 배우개 시장, 소유물 시장은 상업 공간이 확대됐고, 도성 밖에서는 또 살곶입벌의 신촌 중리와 신촌 어디 많이 들었죠. 지금 연세대에 있는데 연세대에 있는 그 거와 서강의 신수철리 같은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마포구 일대까지 이제 마포가 그 당시에 서울 안에 바깥에 있었나 봐요. 예.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새로운 마을이 탄생됐다. 아울러 도성의 외곽에서는 송파나 누원적 같은 상업 중심지가 성장했다. 자, 그럼 한양 주민의 구성 변화가 있는데 인구 증가는 주민 구성에도 변화가 가졌다. 한양은 정치 행정의 중심 도시로 주민은 왕실, 관료, 관공서에 일하는 서리, 하인, 시전상인, 중앙 군영의 군인으로 구성됐고 조선 후기에 그 구성이 유사했다. 그러나 수적인 부분 보면 사업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다양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 조선 전기 상해는 시전 상해를 가리켰다. 그러나 대동법 시행으로 공인층이 형성됐을 뿐 아니라 생활물질 공급하기 위해 시장이 확대되고 그래서 이제 난전이 상승되면서 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됐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 동네에 돌아다니는 판매하는 행상이나 포구에서 하역 작업을 종사하거나 각종 물품을 운송하는 하역 운송 노동자, 각종 작업 노동자도 크게 증가했다. 자, 조선 후기의 상태는 사람도 물자도 항양에 몰려들었고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주민 구성도 다양했다. 이렇게 그래서 조선후기 때 이렇게 상인뿐만 아니라 물류를 담당하는 하역 노동자들도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이런 내용이죠. 각종 운송 노동자, 자병 노동자 이렇게 있는데 물류를 담당하는 거. 그래서 이 물류를 담당하는 그 운송 노동자들이 독점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운부도구죠. 이거 왜 언급하냐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언급하는 거예요. 10년도 기출문에 나왔어. 예. 그래서 얘네들도 그 일반 시전상인처럼 어떤 운송, 하약하는데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금난 정권이 폐지될 때 그 영향을 받았어. 뭐 금난 정권의 영향, 그 상인은 아니니까 금난 정권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일단 금난 정권 자체가 독점권을 폐지하는 데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분위기 타서 이 뭐냐면 운부 도구도 해체됐죠. 그때 해체됐던 명분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독점권 때문에 그 하역비가 많이 든다는 거야. 물류비가. 그럼 물건을 더 올릴 거냐. 하역비가 늘어나면. 그래서 이제 운부도가를 이제 해체시켜 하역비를 낮춰갖고 물건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인데 실제로 그 이후부터는 또 하나의 독점적 여러 조직들이 또 같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 도고 체제를 이제 없애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 잠시뿐이고 시적 그 후에 또 비슷한 도구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물류 도구들도 있었다. 하역 도구도. 상인들도 도구가 있는 반면에 이 운부도구 그냥 하역에 종사하는 물류에 종사하는 운송 노동자들이 모여갖고 만든 도구도 있었다는 거. 예. 그리고 시내통공이 이제 뭐냐면 만들어진 전후에 후에 그 영향을 받아서 운부도구도 해체되는데 주의할 건 운부도구가 해체 내용이 시내통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내통고가 독점권 폐지한 것처럼 똑같은 그 비슷한 논리로 운부도구 폐지됐다. 시내통공에 영향을 받았지만 시내통공 내용 자체는 아니야. 이 운부도가. 자, 하여튼 운부도 해체는 시내통공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화사족의 형성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세도정치기하고 이제 연결돼 있는데 앞에서 이제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기본 강의 시간하고 같이 겹쳐 있어갖고 좀 헷갈려. 그래서 보통 양반들이 조선 후기 때 분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반이라고 하고 지방에 이제 뭐냐면 그래도 양반이라는 이름은 이제 유지됐으면 항반이고 그다음에 더 이상 이제 뭐냐면 양반이긴 하지만 실제 경제적 평민과 비슷한 잔반이 있죠. 이 건반 중에 이제 뭐냐면 경화사족이라는 그 계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또 경화 번려가 좀 연결됐는데
그 경화사족 중에 좀 큰 계층을 경화거족이라고 하고요. 대개 보면 인제 그 경화사족과 경화거족은 세도 정치기 때 활동했던 사람이죠. 주로 노론 법률가들, 번열가들, 그래서 권력이 이제 갖고 있는 양반들 이런 것들인데 18, 19 세기 때, 19 세기 때 특히 인제 이런 계층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 조선시대 한양 주민 중에 핵심 집단은 관료와 그 가족이다. 대다수 관료는 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관료가 되면 상경했다. 은퇴면 낙항하지만 대대로 병술살이를 하면서 한양에 그냥 세거하는 거는 여러 세대에 거쳐서 거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거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대대로 한양과 그 인근에 살면서 한양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족층을 경화사족 등 경화세족이라 했다. 자, 경화사족의 중심에는 혼인, 허연, 항맥, 당색 등에 연결된 경화 번열이 있었다. 경화 번열은 대대로 고위직을 역임하면서 각 분당의 중심 세우고 활동했고 탕평 정치의 국왕의 측근으로 정치 세우고 핵심 포생했다. 그래서 이제 경화사정은 18세기에서 19세기 때 형성된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들은 그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세도 정치기 때는 이 경화사족에서 경합더족으로 인제 발전돼요. 그중에 더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세도가들 있죠. 안동김 씨나 이런 세력들.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경화사족을 제가 세도 정치기 때 만들었다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화사족은 18 세기에서 19 세기까지 이제 있었던 서울의 권력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고 19 세기 때 세도 정치기 때 요거 중에 경화사족 때 더 큰 경화거족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경화사족은 한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고급 문화를 향유했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더라도 문벌 배경으로 간직에 진출했고 간직과 권력을 매기로 부를 추적할 수 있었다. 경화사족은 지방사족과 다른 정치 경제적 배경과 자의식을 갖고 있었다. 조선 후기의 경화사족은 하나의 계층으로 등장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자, 경화사족은 한양의 도회적인 분위기, 도시적 분위기와 풍요 속에 성장한 사상 문화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지녔다. 자, 그래서 인제 이들은 사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통해서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박학풍의 인제 새로운 지식 체계인 북학, 고중학, 소학이다. 그러니까 성리학뿐만 아니라 박학다식 할 때 박이죠. 여러 분야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화사족은 노동 계층이 많아요, 노동. 왜냐면 주로 이제 그 노론이 대대로 이제 서울에 살면서 권력을 유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론 계층들이 많고 요들이 이제 노론의 어떤 자제들이 북학파를 형성하죠. 박지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노론의 자제들이잖아요. 이들은 또 사행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청나라의 발달된 문화를 또 받아들였고, 예. 그래서 북학론 같은 걸 주장하게 되죠. 예. 그래서 북학인이 고중학, 서학 등을 주창했다. 또한 자유로운 필치로 일상생활 감상을 적은 소풍문으로 대표하는 새로운 문품을 선도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주에 고치는 한양과 정통 문화를 고수하는 지방사의 사상 문화적 분기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이제 노비종목법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사회사와 이제 관련된 거니까 여기에서 좀 있고 나중에 좀 읽을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생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포생 관련 여기 있는데 요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래서 포생 보시면 일단 보면, 자, 여기 포생 보면 경제 구조의 변화가 있어요. 5 권에 보면. 그래 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 상업 발달과 신의 통공 부분 있죠. 이게 여기가 상당히 중요해. 그리고 대무역의 발전 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품 통보의 반응과 정확 여기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일이죠. 내일은 요거 세 개를 이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그냥 수고하셨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예.